이번 강의는 미술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다른 교육 평가라는 과목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었을 텐데요. 요즘에 뭐 임용이나 이런 문제 경향이나 이런 것을 보면 평가가 좀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좀 미술과 평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또 2022 교육과정에서는 2015부터 계속 과정중심 평가나 포트폴리오, 프로세스 폴리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공부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미술과에서 평가, 과정중심 평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술과 평가 수업은 세 가지 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다루고요. 그 다음으로 평가의 유형, 진단평가가 뭔지, 형성평가가 뭔지, 과정평가가 무엇인지 이런 평가의 유형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 그 다음에 평가 도구로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평가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용어를 일단 좀 볼 텐데요. 왜냐하면 이 평가란 부분이 좀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한번 사용하기도 한 이런 용어들이기는 하지만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이런 것들이 너무 비슷비슷해서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2 교육과정에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취 기준, 두 번째는 성취 수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요. 성취 수준은 다시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과 영역별 성취 수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미술과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질 관리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 제7차 교육과정인데요. 이때부터 해서 매번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 기준을 정하고 또 이것에 따른 성취 수준을 상세화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특히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성취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을 개발하는 일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2015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는 학습 결과로서만 이제 평가하던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 수행 능력을 제시하면서 성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조금 변화되어 왔었습니다. 2022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는 특징은 내용 체계의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런 범주에 따른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을 결합하여 성취 수준과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취 기준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정의를 보면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것을 통해서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학생들이 각 교과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 이 내용에는 지식이나 기능,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것과 관련된 능력이나 특성을 진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별칭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취 수준을 보겠습니다. 성취 수준은 무엇이냐면요. 학생들이 미술과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가 이런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 수준은 이제 2022에서는 특히 아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과 영역별 성취 수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 수준이라는 것은 각 단원이나 혹은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을 학습을 했을 때, 이 교수학습 활동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명확하게 도달한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을 기술한 것을 성취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교과별로 학교에서 평가를 몇 단계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나누어져서 5단계 또는 3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과에서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성취 수준은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과 영역별 성취 수준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살펴보았을 때 제가 예전에 2022 미술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을 좀 기억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표현 영역에서 3위, 4학년, 표현 영역 02, 04, 표현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여 자기 작품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그리고 미적 체험 영역에서는 3위, 01, 01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면서 자연물과 이공물을 탐색하는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단위의 어떤 성취 기준을 다시 3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서 진술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영역별 성취 수준이란 무엇일까요? 요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술과에는 3가지 영역이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기억하실까요? 네.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이런 3가지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영역별 성취 수준이란 무엇이냐면 미적 체험에서의 성취 수준, 표현에서의 성취 수준, 감상 영역에서 학생들이 각 영역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취에 도달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진술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진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2022 미술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학습의 결과물로 학생이 도달할 수 있는 도달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내용 체계와 연결되어야 하고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요 3가지 범주 중 2개 이상의 내용 요소를 결합하여서 진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표를 조금 상세히 보겠습니다. 지식 이해에서 1, 2, 3 이렇게 표현 주제, 기본적인 표현 재료와 용구, 조형 요소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고 범주가 과정 기능에서는 4번에서 관찰과 상상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5번에서 표현 방법을 익히기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결합하느냐라고 했을 때 1만 따로 쓰고 3만 따로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1과 4를 결합하여 진술할 수 있고 그리고 2와 5를 결합하여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각 표현 영역의 성취 기준들이 또 옆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결합해서 우리가 평가 기준, 성취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을 설정을 할 때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드러날 수 있도록 위계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으로는 지식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야 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식 이해나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 세 가지의 범주가 다면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평가에서 이것의 원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성취 기준은 세 가지 A, B, C 세 가지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진술을 해야 되겠고요.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 교육과정의 영역별 성취 수준과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을 연계해서 학생의 수행 능력을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면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취 수준은 적절성, 위계성, 일관성, 명료성 요 네 가지에 맞게 이렇게 진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각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성취 수준의 적절성이라는 것은 성취 기준의 내용과 범위 내에서 수행 능력의 특성을 기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어떤 성취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 내용과 범위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거나 혹은 학습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조금 진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취 수준의 위계성,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에서 보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요것이 세 가지 영역,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이 세 가지 영역에 맞게 기술되어 있잖아요. 이 위계가 또 학교 급별로 또 학년별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도 수준 간의 차이가 조금 구분되도록 이렇게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 수준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역 내 성취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이런 뜻인데요. 요것을 하실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교과 교육 과정을 근거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들의 위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분석하면서 성취 수준을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취 수준의 명료성 이것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학생들이 알기 쉽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기술을 해야 되고요. 이것을 할 때는 행동동사들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성취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저희가 반복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취 수준은 저희가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과 영역별 성취 수준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성취 수준은 세 개의 수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일반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수준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 이것에 맞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먼저 A, B, C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A는 우수한 수준인 거예요. 뭐 교수학습을 통해서 기대되는 지식 이해나 과정 기능이나 가치 태도나 이런 모든 능력들이 좀 우수한 수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의 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식 전이 수준이 높거나 혹은 배운 지식을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 능숙한, 수행 정도가 능숙한 것 이런 것들이 다 A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가치 태도적인 측면에서 A는 가치와 기대하는 가치와 태도를 조직화하고 실천하고 하는 적용 범위가 넓다. 이런 가치 태도적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A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간 B에 해당하는 정도의 보통 수준은 그러면 어느 정도 능력치를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나 지식 뭐 이러한 전이 수준이 보통이거나 다소 제한적인 경우, 지식 이해에서는 이런 경우가 보통에 해당하고요. 또 과정 기능적 측면에서는 배운 지식을 일부 맥락에만 적용할 수 있거나 혹은 기능의 수행 정도가 중간 정도 수준이거나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가치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실천과 적용 범위가 보통이거나 다소 제한적인 경우 이렇게 조금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C 수준은 제한된 수준에서 학생이 성취 정도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 습득이 개념 이해에서도 조금 일부만 이해가 되어 있고 지식 습득에 있어서도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과정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연결된 어떤 다양한 기능 중에서도 전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아주 작은 부분, 일부만을 수행할 수 있을 때 C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기대하는 우리가 학습을 교수 학습 과정을 통해서 기대되는 학생 등에 성취되는 그런 기대되는 태도 중에서 일부만의 의미를 알고 실천과 적용 범위가 좁은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세 가지 수준으로 전체를 구분한 어떤 일반적 특징 이런 것들을 특성을 보았는데요. 이 표에서는 내용체계 범주에 따라서 각 범주,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라는 각 세 가지의 범주에 따라서 다시 A, B, C로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는지 여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식 이해에서의 A 수준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깊고 지식 전이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B는 지식 전이 수준이 보통이거나 제한적인 것이다. C는 위계가 낮은 수준의 개념을 일부 이해하고 지식 습득이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정 기능 측면에서도 A, B, C 이렇게 세 가지로 가치 태도에서도 A, B, 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구분 원리가 무엇인지 이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식의 개념 위계나 이해의 깊이 이것을 활용해서 수준을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계로 학생들이 지식을 이해했는지 높은 위계에 있는 지식을 이해한 건지 낮은 위계에 있는 낮은 수준에 있는 지식을 이해한 건지 이걸 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하나의 지식에 대해서 깊은 이해에 도달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암기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과정 기능에서는 수행 정도나 맥락과 상황 변인으로 차별화해서 수준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은 문제 해결과 문제 인식 낮은 단계에서는 문제를 인식하는 정도일 수 있겠고 높은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의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복잡한 상황,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것이 복잡한 상황에 있는지 단순한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맥락적으로는 다양한 맥락인지 단순한 맥락인지 이런 것들을 차별화해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치 태도의 측면에서는 실천과 참여 수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가 어떠한 성취 기준이 있을 때 이것을 자신에게 내면화하였는지 아니면 거의 반응하지 않는지 약한 아주 미미한 반응만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 적용을 할 때는 어떠한지 또 이것을 실천하는 데서는 어떤지 이러한 내면화나 적용과 실천의 측면을 통해서 성취 수준을 구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취 기준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 요소를 고려해서 초등학교 3, 4학년군 미적 체험 영역 성취 기준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세 가지 수준으로 개발하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과 교육과정을 근거로 해서 미적 체험의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의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요 세 가지의 내용 요소를 추출하면 요런 것이 되겠죠. 내용 요소에는 자신의 감각, 대상의 특징, 생활 속 미술 요런 것이 있고 과정 기능은 감각을 활용하여 탐색하기, 느낌과 생각을 나타내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치 태도에는 미적 탐색에 대한 호기심, 미술의 역할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내용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은 뭐가 있나 이것을 살펴보면 320101, 320102, 320103, 320104 이렇게 네 가지로 미적 체험 영역의 성취 기준이 네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내용 요소로 살펴보았을 때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식 이해에서 지식의 개념적 이해의 깊이나 전이 정도 등을 활용해서 수준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정 기능에서도 수행 정도나 맥락과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차이가 나게 학습의 도달점에 도달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을 미적 체험 내용 요소 중에 하나의 미적 체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예시는 초등학교 3, 4학년군 미적 체험 영역 성취 기준 3203 미적 탐색에 호기심을 갖고 참여하여 자신의 감각으로 대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요건데요. 요거를 성취 수준의 특성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지식의 이해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적 탐색에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여 자신의 감각으로 대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성취 수준에서 높은 성취에 도달하는 학생들은 높은 위계나 낮은 위계인지 높은 전이나 낮은 전이인지 보다는 깊은 이해에 도달하였는지 혹은 단순한 대상에 대해서 단순 암기에 해당하는 지식 수준에 도달하였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정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볼까요? 그래서 미적 탐색에 호기심을 갖고 참여해서 자신의 감각으로 대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뭔가를 표현하게 되겠죠. 과정 기능에서. 그랬을 때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것 요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뭔가 복잡한 상황의 복잡성이나 어떤 맥락의 다양성이라기보다는 학생의 문제 해결과 문제 인식 정도가 어떠한지 이것을 좀 중심으로 주되게 그 성취 수준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태도적인 측면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좀 살펴볼까요? 미적 탐색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는 적극적 실천의 수준에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진행하였는지 혹은 약한 실천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좀 범주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지 조금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계속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적 체험의 평가에서 아까 우리 해당했던 320103 미적 탐색에 호기심을 갖고 참여하여 자신의 감각으로 대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아까 지식 이해 과정 기능에서 어떠한 측면에서 해석할 것인지를 보았다면 이것을 그것의 한 세 가지 수준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식 이해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은 다양한 감각으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직접 대상을 탐색하고
대상에 지닌 다양한 특징을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다면 그 다음 수준에서는 그냥 자신의 감각을 활용한 다양한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대상의 아주 다면적인 다양한 그런 특징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게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낮은 수준에서는 자신의 어떤 감각을 활용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객관적 지식을 적용하거나 혹은 고정관념에 따라서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정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까요? 가정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높은 수준에서는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직접 대상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참여하는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는 그냥 대상을 탐색하는 데 참여했다. 이런 정도로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낮은 단계에서는 대상을 탐색하지 않고 그냥 특징을 파악하는 이런 수준에 그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가치 태도를 볼게요. 가치 태도에서는 미적 탐색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수준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수준에서는 그냥 미적 탐색에 참여했다 이런 정도로 위계 세 가지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역별 성취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역별 성취 수준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술과에 있는 세 가지 영역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지식 이해를 형성하고 어떤 과정과 기능을 습득하고 가치 태도를 가졌는지 그런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중심으로 성취 수준을 작성하는 거예요. 즉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요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것을 성취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역별 성취 수준은 그 각 미적 체험 영역에 세부적인 작은 성취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영역 내에 있는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들을 각 ABC 수준으로 저희가 나눴잖아요. 높음, 보통, 낮음 요 세 가지 ABC와 연결해보고 그 다음으로 각 수준에서 다시 또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범주를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학생이 어떠한 포괄적 능력에 도달했는지 이러한 포괄적 능력을 종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거는 단순히 이것을 연결하기보다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영역 내 범주별 내용 요소를 포괄하여서 종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술과 초등학교 3, 4학년군 미적 체험 영역 요거를 볼게요. 여기서 아까 지식 이해에서의 높음 수준과 낮음 수준, 과정 기능에서의 ABC 수준, 가치 태도에서의 ABC 수준 요거를 볼 수 있겠어요. 미적 체험이라는 영역에서 지식 이해에서의 높은 수준은 자신의 감각, 대상의 특징 이해, 생활 속 미술의 특징과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수준에서는 이해하고 역할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이해 조금 저희가 단순하게 좀 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해와 발견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부분적 이해, 낮은 수준에서는 지식 이해적인 측면에서는 이렇다 볼 수 있어요. 미적 체험형에서 다시 과정 기능에서의 높음 ABC 수준을 살펴볼게요. 과정 기능에서의 A 수준은 뭐예요?
자신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는 거고, 대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미술의 특징과 역할을 발견하기, 요거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수준에서는 뭐예요? 다양한 감각일보다는 그냥 감각을 활용하는 게 되는 거고요. 다양하게 나타내지는 못하고 그냥 이제 노멀하게 느낌과 생각을 나타내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낮은 수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치 태도, 여기도 미적 탐색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가치 태도는 무엇인지, 보통 수준의 가치 수준은 무엇인지, 낮은 수준의 가치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과 영역별 성취 수준을 저희가 비교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비교해서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미술과 초등학교 3, 4학년군 미적 체험 영역이에요. 미적 체험 영역에는 성취 기준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3, 2, 01, 01부터 03, 04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미적 체험에서 영역별 성취 기준은 미적 체험 영역을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서 크게 세 그룹으로 A그룹, B 수준, C 수준, 요 세 가지 수준을 다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나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기준이라는 것은 이 미적 체험 영역 중에 320103이라는 어떤 하나의 성취 기준을 다시 A, B, C 수준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 거죠? 두 개가 좀 안 헷갈리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이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과 영역별 성취 수준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속 저희 이제 보고 있는 거 하나 미적 체험 영역으로 보고 있어요. 미적 체험 영역에서 먼저 영역 자체를 성취 수준 A, B, C 이렇게 나누었죠. 보이시나요? A, B, C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눴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AB 미적 체험 영역에서 높은 수준에서의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성취 수준을 정하고 B 수준의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성취 수준을 정하고 C 수준, 낮은 수준에선 미적 체험에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정했어요. 이렇게 요거 읽어보시면 되세요. 높은 수준을 먼저 볼까요? 높은 수준만 볼까요? 높은 수준에서 지식 이해에는 어떻게 도달하는 거예요? 자연물과 인공물을 탐색하는 데 쓰이며 자신의 다양한 감각과 대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생활 속 미술의 여러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이것이 지식 이해에 대한 높은 수준이에요. 과정 기능은 자신의 다양한 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탐색하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미술의 특징과 역할을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가 요거를 보면 320101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20101은 자연물과 인공물을 탐색하는 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할 수 있다. 요 성취 기준을 지식, 이해, 과정, 기능 이렇게 나눈 것이고 가치 태도는 320102에 해당하는 거죠. 주변 대상을 체험하여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 속에서 미적 체험의 가치 태도의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미적 탐색에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해당되는 것이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을 다시 A, B, C 세 가지의 수준으로 나눈 것을 볼 수 있고 또 320102라는 성취 기준을 또다시 A, B, C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 체험이라는 하나의 큰 성취 기준 안에, 성취 기준 카테고리 안에는
성취 기준, 이 미적 체험에 해당하는 이렇게 작은 단위의 성취 기준, 미적 체험이라는 큰 영역 안에는 영역별 성취 기준이 있고, 그 영역별 성취 기준은 미적 체험 안에서 있는 네 가지의 그런 작은 성취 기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낮은 수준에서 저희 성취 기준별 성취 기준을 보면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을 보면 320104는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미술의 특징과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C에 해당하는 미적 체험에서의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어떠한 지식 이해나 과정 기능이나 가치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하나 예시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천재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예시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교육과정 성취 기준으로서는 320102에서 주변 대상을 체험하며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요거는 종이를 활용하는 그런 단원인데 여기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32010과 32020이 요 두 가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평가 기준을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는 종이를 이용한 다양한 표현 방법을 탐색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중에서는 어떤 수준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하에서는 어떤 수준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 이거는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연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또 크게 보면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가를 보면 미적 체험 영역에 해당할 수 있고, 또 표현 영역에 해당하는 어떠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라고 두 가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평가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평가의 유형을 일단 전부 다 써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종합평가, 과정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지필평가, 엄청 많은 평가의 종류들이 있는데 네, 잘 아실까요? 알 듯 모를 듯 한데요. 요거를 좀 이렇게 어떻게 구별해서 볼 것인가, 요거를 구분의 기준을 조금 저희가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종합평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즉 진단평가는 뭐예요? 학기 초에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좀 진단해 보아야겠다, 알아야겠다 이런 진단의 목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뭐 수학에서는 어떠한 정도인지, 영어에서는 어떤 정도인지, 어느 부분에서 막혀 있는지, 뭐 이런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평가가 진단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뭘까요? 네, 수업의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괄평가, 종합평가는 뭘까요? 종합평가는 거의 학기 말 이런 때 많이 하죠. 그런 때에 한 학기에 어떻게 한 학기 수업을 전체를 잘 이해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평가 이런 것들이 총괄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의 형태에 따라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평가의 형태에 따라서는 과정 중심 평가와 결과 중심 평가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2015부터는 계속 과정 중심 평가가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가 뭘까요? 네.
네. 모든 수업을 이제 수행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는 평가다. 이런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 중심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상관이 없다. 마지막에 그냥 얘가 뭘 알았는지 뭘 몰랐는지 이런 것들 그 결과만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런 것이 결과 중심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수시평가와 정기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시평가, 정기평가는 예를 들어서 정기평가는 평가가 1년에 2번, 중간고사, 학기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횟수, 평가의 방법 이런 게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고 수시평가는 이제 수시로 자주, 말 그대로 자주 평가한다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 이런 게 있는데 지필평가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써서 답하고 필기로 써서 답하고 이런 평가를 얘기하고 수행평가는 뭘까요? 수행평가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 많이 하셨을 텐데 수행 그러니까 막 글로 써서 답을 제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과정이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학생들의 수행 정도를 관찰하고 말하게 하고 어떤 프로젝트나 면담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수행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질까요? 수시평가는 지필평가가 아니다. 아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수시평가가 뭐라 그랬죠? 네, 시기적으로 수시로 평가한다라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평가는 뭐 지필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수시평가는 지필평가, 뭐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수행평가 연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목은 이제 국어교과이죠. 평가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보면 수행, 관찰, 지필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수행평가 연간계획을 보시면서 이 연간계획에서 좀 이상한 것이 없는지 다 맞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잘못 찾아보셨을까요? 네, 말씀드려보면 수행평가 이것은 지필평가와 같은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수행평가는 지필평가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합쳐져서 수시평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평가 연간계획이 아니라 과정중심 수시평가의 연간계획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과정중심 수시평가의 연간계획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평가의 유형에서 형성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성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 방법이 필요합니다. 형성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 방법이 필요한데 이 정보 수집 방법에서는 구조화된 정보 수집 방법이 있겠고 또 비구조화된 정보 수집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뭐 수업전 글쓰기나 사전 검사, 뭐 과제, 뭐 퀴즈와 단원 평가, 벤치마크 평가 이런 것들은 구조화된 정보 수집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구조화된 정보 수집 방법으로는 행동을 관찰하거나 음성을 청취하거나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질의응답을 통해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파란 박스를 보겠습니다. 파란 박스를 보면 형성평가를 시행한 후에는 그 결과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함께 의사소통하는 작업이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땡땡땡이라고 함이라고 썼는데요. 이러한 작업을 과연 뭐라고 부를까요? 네, 형성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뭐뭐를 통해서 땡땡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그 성취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즉 땡땡땡은 형성평가 결과를 다시 향후 교수학습과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순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 효과를 높이는 아주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가 교사의 땡땡땡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형성평가에서 땡땡땡의 중요성은 매우 큼 이렇게 제가 기술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 땡땡땡은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네, 바로 이 땡땡땡이라는 것은 피드백을 이야기합니다. 피드백이죠. 피드백. 글씨가 좀 엉망입니다.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형성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학습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평가로 끝 이것이 아니라 이 평가가 학습으로 연결돼서 학생들의 학습을 다시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형성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기적으로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1대1로 학생들의 과제를 받아서 뭐 과제 제시형 수업일 경우에 그럴 때는 학생들의 1대1로 과제를 받아서 교사가 피드백을 모든 학생들에게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해줬을 경우 교사가 이런 피드백을 많이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떤 쌍방향 수업보다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쌍방향 수업보다 학생들에게 교수학습 효과를 매우 높인다 이러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과정중심 평가를 좀 보겠습니다. 과정중심 평가는 2015부터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2022에서는 더 그 중요성이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정중심 평가는 사실 정책적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이제 우리가 어떤 교수학습에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겠다 이런 거죠. 아까 과정 중심이 있으니까 결과 중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중심 평가는 결과를 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와 과정을 함께 평가하겠다 이런 평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을 의미하고요. 평가 패러다임이 확장되면서 이러한 과정 중심 평가가 등장을 하게 되고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 있습니다. 즉 학생이 학습을 하는 과정과 학생이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 중심 평가와 이렇게 대비가 이루어지면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계속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연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평가의 연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평가가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학습을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가 수업의 일환의 하나이다. 수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는 정리를 해보면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에 기반한,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아주 다각도로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교사별 과정 중심 평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사별 과정 중심 평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대책들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더 후에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과정중심 평가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아우르는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수업 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 수업 활동이 기준이 되겠죠. 과정중심 평가에서는.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 이것은 이러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실제 교수학습 및 평가상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행평가 도구를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정중심 평가에서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나 쪽지시험, 프로젝트 교육, 역할 교육 이런 것들이 수행평가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점수나 등급보다도 질적인 정보가 함께 수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관찰한 내용이나 학생이 스스로 내가 학습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성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화를 하는 것보다는 유목화가 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질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별 평가, 교사별 과정중심 평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사별 과정평가, 교사별 과정중심 평가 이것은 교사가 학급에 대해서 평가 계획을 하고 문항을 개발하고 평가를 시행하고 피드백 및 결과를 산출하고 기록하고 이런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평가를 의미합니다. 학년별 교사들이 함께 평가하는 학년 교과별 평가와 대비가 되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사별 교육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학생의 삶을 중심으로 국가지역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국가가 정한 대로 운영해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사가 자율적으로 어떤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하면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교사별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교사별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교사별 평가, 교사별 과정중심 평가를 지원하는 그러한 흐름이 조금씩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수평 일체. 네, 이거는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 이것이 일체화되어야 한다 이런 말인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이거 너무 이렇게 당연한 걸 강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현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일체화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가 일체화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2015부터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교육과정의 목표나 내용, 평가가 잘 맞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평 일체라는 것은 활동과 교육과정 내용과 목표, 내용과 평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로서라기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다 따로따로 각자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체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고 이것이 구조적으로 돌아가도록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성찰이 중요하다, 성찰을 하자 이런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즉 왜 이거 교수평 일체가 되어야 하고 교육과정과 수업평가가 일체가 되어야 하고 혹은 또 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성찰,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강조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에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을 위주로 주로 가르쳤다면 이제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이 많이 요구되게 되었죠. 그래서 교사 역시 수업 전문성이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라는 것도 지식을 가르치는 것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교육과정을 교수법과 평가와 함께 재구성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것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 참여형 수업 그러면서 이제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한 강조는 2015부터 계속 있었고 2022에서는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왜 가르치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목표를 상실하고 막 활동만이 강조되었던 어떤 교육 환경의 트렌드, 모습에 대한 평가가 성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활동이 강조되면서 평가는 따로 놀고 이러한 교육 현실이 를 좀 성찰을 하면서 교육 과정과 수업 평가의 일체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활동 중심 수업이 좋다, 뭐 이것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중심 수업이 진짜 그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학생의 성장을 도우려면 그것과 연결된 그것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학생의 성장을 돕는 그러한 교육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 중심 수업, 배움 중심 수업 모두 다 좋은 거죠.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배움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이것의 수업 실행과 평가 이것이 연결되어서 일체감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수평기 일체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그 교수평 요거에서 기라는 말이 들어간 거죠. 이것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기록 요것을 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일체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교육부 행복한 교육이라는 사이트에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김덕련이라는 구리 인창고 교장 선생님이 쓴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가 왜 중요한가 이러한 내용을 쓰셨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은 유기적인 교육활동이다. 분절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이를 개념화한 용어가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이다. 혹자는 일체화가 수업 방식의 변화를 말한다고도 하고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것이라고도 한다. 그렇지 않다. 자신의 관심에 따라 일체화의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한다. 수업 방법을 중요하다고 여기면 다른 부분은 잠무로 간주한다.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지나치게 형식적인 부분을 강조한다. 기록은 대입에만 매몰되기도 한다. 일체화는 이러한 분절적 교육활동을 연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일체화라는 것은 분절적인 교육 활동을 연결하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말인 거죠. 교수 평기 일체화는 즉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을 하나의 연속된 교육 활동으로 보고 이것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런 것을 써주셨습니다. 일체화란 그럼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 쓰신 글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 교수 편기 일체화라는 것이 왜 나왔고 이것이 왜 강조되어 있는가를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체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잠시 슬라이드를 멈추시고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학기 초에 일체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학기 초 일체화를 위한 출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것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교과 목표를 확인하고 아까 제가 강조했던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학생 참여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과정 자체를 평가하여서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함으로써 이런 교육의 전체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보자 이런 흐름으로 글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 도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도구가 뭘까요? 무엇을 평가 도구라고 말할까요? 네, 평가 도구는 토론법, 서술형 감상문, 자기평가 보고서, 실기평가법, 연구보고서법, 포트폴리오법 이런 모든 것들을 평가 도구, 평가를 하는 도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가 도구는 크게 여기 나와 있듯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나눴을 때 지필평가에는 단답형, 선다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서술형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영역에서도 서술형, 논술형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토론법, 감상법, 감상문 작성하는 거, 그리고 자기평가 보고서법, 연구보고서법, 실기평가, 포트폴리오법 이런 것들이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들어있는 평가 도구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단답식 평가 방법입니다. 지필평가 부분에서 단답식은
여기 보시면 학생들의 퍼포먼스 작품 가와 나에 적용된 조형 원리에 대한 작품 설명을 보고 공통적인 조형 원리가 무엇인지 1, 2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문제들은 이제 간답식으로 1의 답은 뭐고 2의 답은 뭐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선다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들은 이 내용들이 같이 조합되어서 나온다는 건데요. 아래는 페이스 페인팅 활동 결과이다. 작품에 사용된 조형 원리나 나의 조형 원리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져 있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페이스 페인팅에서 어떤 것이 조형 원리와 조형 원리 설명에 해당하는지 무엇이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선다형 평가라고 합니다. 다음 서술형 평가입니다. 서술형 평가는 서술형과 논술형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논술형이 좀 더 포괄적인 것이고 서술형은 어떤 모범 답안, 예시 답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논술형은 사실 모범 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떤 논리력을 갖고 있는지 여기서 사고력, 뭐 글 쓰는 것,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지를 보는 것이 논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술형에서 학생들은 자기 개인, 각각 개인의 주장과 논지를 정리해서 전개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는 서술형 문제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로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각각 2줄 이내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이제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시 답안은 여기에서는 벽화나 광고, 포스터, 놀이기구, 놀이터, 놀이기구 이런 것들을 들었잖아요. 예시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광고 포스터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벽화 학교 건물은 미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학교 건물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예술일 수 있고 벽화도 당연히 예술일 수 있고 캐릭터도 미술로 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이유를 무엇 때문에 이것이 미술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채점 기준이 있어야겠죠. 채점 기준이 있어야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답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세 가지의 채점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세 가지를 고르고 여기서 미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고르고 그 이유를 서술했을 때 그리고 2가지를 선택하고 이유를 서술했을 때, 1가지를 선택하고 이유를 선택해서 서술한 경우 이렇게 채점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채점을 하는 것이 서술형입니다. 다음 감상문을 보겠습니다. 감상문에서는 지금 아래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보기의 내용 1, 2를 모두 활용하여 친구에게 미술작품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기 1, 2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시입니다. 그래서 1과 2가 잘 들어갔는지를 요 예시 내용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채점 기준을 보면 채점 기준에서는 미술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작품의 특징,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지가 우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보기에 있는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이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기평가 보고서법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보시면 수채화 용구, 재료와 용구를 사용한 후 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 방법에 따라서 자기 평가지에 기록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고, 작성 방법 1, 2, 3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나의 실천 정도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천의 자세를 돌아보기, 이런 식으로 자기 평가 기준을 주고 자기 평가 채점 기준이 주어지는 것을 자기평가 보고서법의 어떤 예시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기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보기에 궁금이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자세히 관찰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생각이나 상상으로 그 대상을 변신시켜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시 작품이 여기 보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시 작품을 주고 이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설명도 함께 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채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을 통한 주제 표현이 어떤 경우에 우수이고 어떤 경우에 보통이고 미흡인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채점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포트폴리오법을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법에서 여기 예시 문항을 보면 학교 공간을 탐색한 후 제시된 조건에 따라 공간의 그리기 작업 과정과 결과를 포트폴리오로 제출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5가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유의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학습지가 나오는데요. 학습지 1에는 공간 스케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 학습지에는 공간 아이디어 스케치 모둠으로는 이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따라서 학습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구성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호 평가표까지 해서, 여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여기 상호 평가표까지 해서 들어가서 학습지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예시를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모둠원 간의 협력관계 정도 등에 따라서 다른 채점 기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모둠원 간의 협력관계 정도에 따라서 우수, 보통, 미흡의 채점 기준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고 명료하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요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는 뭘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 최종 잘된 결과물 요것만 보여주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포트폴리오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최고로 잘된 거, 마지막에 결과물의 우수한 사진 요것만 딱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만들었는지 그 과정까지를 전부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프로세스 폴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폴리오는 특히 수행평가로 많이들 교사분들이 많이 하시고 있고, 특히 과정 중심 평가에 적합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가 중요시 되고 있는 2022 교육과정에서는 프로세스 폴리오라는 용어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연구보고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보고서법이란 무엇일까요? 네, 연구보고서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탐구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에 맞는 학습 주제를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주제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아름이는 선생님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조용원리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더 많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미술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아름이처럼 생활 주변의 조형 원리를 찾아 작성 방법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연구보고서의 조건이 1, 2 이건 작성 원리고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있고, 그리고 형식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채점 기준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법은 또 수행평가에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여기 보고서에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연구보고서 작성 방법 중에서 수행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예시입니다. 그래서 생활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이미지를 찾아 담겨있는 의미를 진술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달하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연구보고서 양식 1, 2, 3 이렇게 세 가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양식 1에서는 이미지를 찾기 활동을 학생들이 진행을 하게 되고 2에서는 찾은 그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 구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연구보고서 양식 3에서는 활동을 돌아보고 소감을 쓰는 성찰의 단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신 스스로 자기 평가하는 모습들까지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채점 기준을 좀 살펴보면 채점 기준에서 양식 1에서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를 어떻게 했는지를 상중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누어서 이 기준들을 각각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채점 요소는 아까 양식 1에서의 채점 요소는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이미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채점 요소가 되고 있고 두 번째 양식에서 이미지를 활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활용 능력 이것이 바로 채점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을 돌아보고 소감 쓰기에서는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채점의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법을 채점할 때에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상황이나 학생의 환경적 요인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형식을 적절히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미 0104 성취 기준을 예를 들어서 보면 육미 0104의 성취 기준은 5, 6학년에 다 모두 적용되는 성취 기준이잖아요. 그렇지만 5학년과 6학년의 어떤 학년별 발달 특성 이런 것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채점 수준을 조금 유연하게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제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었죠. 그래서 피드백에 대해서 예시를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서는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 제공하는 피드백뿐이 아니라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제공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의 이런 피드백에서는 학생의 현행 수준이 어떠한지, 수행 수준이 어떠한지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여기 나와 있는 예시처럼 학생의 수행 수준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특정 과제나 학습에 국한된 어떤 이렇게 단편적인 피드백보다는 다양한 수준으로 좀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영역들로 확정할 수 있도록 확산적인 피드백을 제공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스스로 뭔가를 기록하고 그래서 내가 얼만큼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면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선할 점이 여러 개일 경우에 이것을 한꺼번에 알려주기보다는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 가장 포인트 되는 핵심부터 피드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그런 학습에 대한 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내가 무엇이 발전했는가
과거보다 내가 지금 뭐가 나아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들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미술과에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미술과 평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